안녕하세요.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갖게 되는 좌담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포스텍 이진우입니다. 팬데믹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내년도 끝날지를 모르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일단 자유와 안전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자유는 안전한가? 이것이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제 발표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명제를 하나 가지고 먼저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나 안전을 얻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네 가지의 명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명제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명제는 안전제일주의는 리바이어든을 부활시킨다. 그리고 셋째 명제는 리바이어든인 방역국가는 디지털 감시 사회를 초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면 결국 안전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회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사실 최대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고려하면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질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 30일 날 리원양이 중국 우한의 안과 의사죠.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리원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철학자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경청되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팬데믹은 제가 보기에는 예측의 실패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1세기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는지를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예측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21세기의 현대사회인데 실질적으로는 리원량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실질적으로 예측의 실패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리 예측의 실패로 재앙이 된 코로나 팬데믹은 왜 위기를 초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시는데 아주 짧은 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컨대 감염병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로 인해서 야기된 최초의 바이러스이고 전염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겪었던 다른 역병들, 전염병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1347년에 발발한 페스트, 1918년에 발발한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그 규모와 그 치명률에 있어서는 예전의 역병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코로나는 전 세계를 중단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코로나가 미칠 수 있는 사회 정치적인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까지의 모든 전염병은 실질적으로 전쟁, 폭력, 기아 이런 것들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코비드19 코로나는 평화로운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평화로운 시기에 등장한 이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생명의 위험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심을 고조시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해서는 최고의 악이라고 그런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국가의 일차적인 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질서를 갖다가 정당화한 사회개혁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홉스인데요.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든에서 안전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리바이어든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강력한 국가를 상징하고 개인의 자기 보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인 통제 장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덜 가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삶과 개인의 기본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는 자유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국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감시사회, 디지털 감시사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생명, 건강, 보건은 오늘날 국가의 안보 문제가 되었죠.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슈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국가이고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보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권력은 오히려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상사태를 갖다가 선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이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과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공제중심이라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황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하고 통제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전체주의적 접근 방식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갖다가 황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갖다가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예컨대 위험도 바이러스로 취급을 하죠. 이러한 감시 기술의 일반화를 또 새로운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한 감시 기술의 일상화를 갖다가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피부 밑으로 감시 기술이 들어왔다. CCTV는 사실은 우리의 외부를 감시하는 데 그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은 뭐 우리의 피부 밑에 새로운 칩을 갖다가 이식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항상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1세기는 디지털 감시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도 감시가 정당화되고 있고 또 중국처럼 정치적 신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면역화한다는 점에서 감시사회가 출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질병이 안보화되면 안보화될수록 공안이 의료화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끝이 1984년의 저자인 조지 워웰이 경고하는 것처럼 빅브라더의 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유와 안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핵심적 과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자유와 자유로운 안전이 대답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안전을 추구하는 불안의 독재에서는 오히려 불안전이 증대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를 갖다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한쪽에서는 예컨대 완전히 국민의 생활을 갖다가 통제하고
거리에는 자동차 한 대 다니지 않는 중국의 우한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감염자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데모를 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유를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무질서에 도달하게 되고, 또 안전을 갖다가 절대화하게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전체주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국민의 기본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훼손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자유 없는 안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 없는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그 중간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끝으로 맨 처음에 던졌던 명제, 프랭클린의 명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나 안전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자유와 안전의 그 상충 관계 속에 우리가 너무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와 안전을 어떤 식으로 좀 최적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제인 거죠, 사실. 이제 안전만을 위해서 사람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탈리아의 철학자 아감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나라한 생존만 이야기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생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전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게 어디에서 균형점이 찾아질지,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안전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것을 중국적 접근 방식, 전체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봉쇄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안전한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을 우리가 이제 놓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서구 사회처럼 너무나 이제 개인의 기본권, 프라이버시 이런 걸 존중하다 보면 지금 우리 이제 동아시아와 비교해 볼 때는 이제 유럽의 확산세는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이런 사실 두려움도 있죠. 예. 경제학으로 보면은 그 자유 희생의 한계 비용, 그다음에 자유 희생의 한계 비용, 안전 희생의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은 그게 균형점이거든요. 경제학자들 이미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를 얼마 정도로 줄여야지 이 자유의 과도한 이 희생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안전과 자유를 좀 지킬 수 있는 그 최적점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 아주 재미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나옵니까? 5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일 통계를 하지만 이제 서구에서는 대부분 일주일 통계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10만 명 정도로 아주 심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 대처하고 있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지난번 설문조사 보신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 1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느끼는 그 안전도와 자유에 대한 침해도는
우리 이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자유에 대한 그 주관적 감정과 그다음에 이제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그 위험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안전 지키고 생명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1년 또는 1년 반이 될지 2년간 이런 위기 사태가 지속될 텐데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자칫 잘못하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감수성이 좀 예민해져야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그 주체 이게 이제 국가 단위다, 정부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는 다 저 인정을 하는 건가요?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 주체 일단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서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감염병 같이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병에 관련돼서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보건의료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봉쇄한다든가 아니면 방역수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을 넘어선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컨대 14세기에 뭐 패스트 때 2억 명이 죽었다. 네. 그거는 그냥 사실은 근대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당한 거고 콜레라가 유행할 때쯤 이제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 국가가 그거를 담당해서 어떤 뭐 하수도도 시설도 정비해야 되고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작되고 확실히 잡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 독감 때 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게 이 시점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만한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커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다면은 국가가 개입했을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훨씬 나았고 국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훨씬 그 결과가 안 좋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17세기, 16세기에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거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쨌든 그 정도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는 너무 강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여유가 있지.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이라면은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정도의 내가 지금 당분간의 자유는 얼마든지 유예할 수 있어. 나 죽게 생겼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국가 체제가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기원 전염병이 돌 때 또 아니면 14세기의 패스트가 돌 때의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에서 뭐냐면 왜냐하면 과거에 패스트 돌 때는 이게 병원균이 뭔지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중앙아시아 말은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발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확증은 없으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발병을 해가지고 유럽까지 도달하는데 암만 빨라도 2년, 20년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날에는 우한에서 발병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전 세계로 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우한에서 코비드19가 발견되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예컨대 병원체를 확인을 할 정도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거의 역병과 전염병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국가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국가이건 전체주의 국가이건. 단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보기엔 발제를 한 거죠.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중국 우한과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 국민들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회는 어떤 사회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 예를 들자면 아주 너무 거칠게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자유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중국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뭐 이거 다 감내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내 자유는 설령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국식 모델이 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이제 국가가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라는 데 대한 항의도 많거든요.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도 사실은 뭐 트럼프가 뭐 이거 방치해 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결정하는 데는 국가가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런다면 그 정도는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 때로는 항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잡히는 것이지 반대 축이 없으면 균형이 없잖아요, 사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진화학자로서 조금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국가의 출현과 국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저는 인간이 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간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그걸 따르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위기하고는 좀 다른 위기거든요. 이것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식의 위기하고는 달리 뭔가 그 집단적인 현상이라고요. 집단에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뭐 모임을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 모임을 하라 마라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율성이 되게 그 가치를 좀 더 낮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집단적인 현상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국적인 시스템, 중국적인 시스템, 서양적인 시스템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트리거 되느냐, 어떻게 발현되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전략을 취한 거고 또 뭐 K 방역이니 뭐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잘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그 자율성이고 자유고 그 부분도 조금 같이 가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안전과 자유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 뭐 정보들도 다른 집단을 위해서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어떤 심리 중에서 자기가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느낄 때 진짜 침해된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낄 때 동기가 생기지 않거든요. 뭔가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크게 뭔가 내가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칠잖아요. 이런 거를 공개하거나 이럴 때. 지금 이제 조금 학습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인류가 겪는 위기 중에서 조금 이 전염병과 관련된 거는 좀 특별한
위기다라고 생각이 돼요. 집단하고의 접촉이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 우리가 과학 기술이 없을 때는, 지식이 없을 때는 사실 다 그냥 한 곳에 있다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침팬지가 그래요. 침팬지는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털고르기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침팬지 사회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냥 다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들을 활용해서 그걸 멀리 떨어져서도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좀 진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그 두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진화론에 잘 모르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진화 과정을 소위 생물학적 진화 과정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전염병이 밀집 생활하면서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축화하면서 동물과 같이 살고 뭐 유발 하라리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예컨대 문명이 발전했던 예전에 소위 수렵 채집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일 수 있는 아마 사람의 숫자가 50명, 100명을 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미를 갖다가 예컨대 경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 생활을 하게 되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500명, 1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스럽게 이제 접촉에 의해서 전염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뭐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결과적으로는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인류 문명은 항상 이런 전염병을 수반하고 동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이 전염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화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인류 문명은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기껏해야 뭐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해도 50명밖에 안 되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적인 조건은 150명 정도래요. 그러면 서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우리는 인류 문명, 인류 공동체 그러면 75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예컨대 기후변화에 잘못 대처를 하면 몰락할 것이다. 아니면 코비드19를 갖다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인류 문명 75억 명을 갖다가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서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러티브가. 그다음에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저는 인간이다. 이것은 문화적 진화다. 뭐 밈이라도 해도 좋겠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문화적 진화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문화적 진화의 산물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유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예를 들자면 위에서 통제만 하면 예컨대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75억 명이라는 인구를 갖다가 결집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자면 스스로 생각해서 방역수칙 지키고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런 것은 자율적 역량인 것이죠.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예컨대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는 것일 수 있지만 동기는 예를 들면 우리 철학자이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강제해서 지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한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뭐 그냥 재미거리로 본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감염자가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 철문을 갖다가 납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감시한다든가 뭐 과연 이런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를 중시한다고 그래서 예컨대 사회적인 안전을 경시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유의 원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의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시큐리티와 프리덤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국가의 말을 잘 듣는 데에서 그런 균형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연구한 것도 많이 보면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존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그 자기 생명도 보존된 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재해가 일으키는 신뢰 제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종의 감염병 같은 경우도 서로 연결성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서로 간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국가 주도의 뭐 방역 이런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상당히 고민해 봤는데요. 많은 문제는 사실 신뢰의 문제예요. 이제 시민들이 정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정부가 시민의 역량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통제의 수준도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김경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뭐 태풍이 분다든가 아니면 뭐 화산이 폭발하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 또 뭐 우리나라의 경우 뭐 한때 뭐 있었던 것처럼 예컨대 서해안에 예컨대 유조선이 뭐 해가지고 해안이 뭐 오염이 됐다든가 그러면 전 국민들이 같이 뭐 협조해서 협동해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염병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책들로서는 전염병이 일어날 때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완곡어법입니다. 사실은 만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 감염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나지 않고 뭐 가족끼리도 지금 자가격리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그러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까요? 아니죠.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신뢰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거리두기 한다는 통제 방식이 훨씬 더 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염병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신뢰 지수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인데 시민 역량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오히려 뭐냐면 신뢰 지수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걸 따르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훨씬 더 불안감은 줄어들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면 공포의 바이러스가 뭐 만연하지 않아요, 사실. 뭐 또 이런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포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뭐 불안의 포르노를 튼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서구 유럽의 국가들도 신뢰 지수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저는 정말 국제적인 잘못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뭐 물리적 거리두기죠. 명확하게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 되는 건데 원래 소셜 디스턴싱, 사이콜로지컬 디스턴싱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 용어는 서로 친했을 때 서로 교류가 활발한 그런 관계일수록 사회적 거리가 좁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서로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소셜 디스턴싱인데 사실 우리가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물리적인 거리만 두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서로 만난다, 비대면으로 서로 만난다, 이것도 사실은 만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말을 만들고 그걸 막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가 혼란이 온 거죠. 우리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다. 말라는가 보다. 라는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키워드였다고, 잘못된 키워드였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학적으로 소셜 디스턴스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방인을 얼마나 멀리 두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사회에서 차별을 하고 내쫓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이방인도 나에게 가깝게 둘 수 있느냐를 심리적으로 측정하는 게 소셜 디스턴스였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소셜로 해석해 버리니까는 사실은 고립시켜라라는
각자가 고립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서 이제 주 교수님이나 아니면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서 조금 그 김병현 교수님이 이 옵티멀한 지점을 찾으시는 것에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사실은 국가가 무능하냐 유능하냐에 따라서 그 유능한 국가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덜 뺏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장 교수님 말씀은 정보를 이용하고 기술을 잘 이용하면 그것들이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일부는 그 주어진 정보와 주어진 자유의 제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기술적으로 솔루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자유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그 제로섬이 아닌 관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안전과 자유 간에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홉스가 얘기한 것은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전의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전 또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내전도 있지만 외적인 전쟁, 외부로부터의 침입 이런 것들이 자유를 희생하게 만든 주된 주범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러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바이러스의 침입 때문에 안전이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가능성과 이 그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 요 차이가 어떤 또 그 다른 지점들이 있는지 좀 약간 궁금한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자유와 안전이 제로섬 게임은 아니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계속되는 뭐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아주 흥미롭고 정말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쟁에 의한 위기와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유의 원칙에 덧붙여서 이제 안전의 원칙이 부상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안전의 시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테러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거든요.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위협을 받는 국가와 단체와 조직은 훨씬 더 결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에요. 이제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잠재적인 위협자이고 가해자이고 감원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제 리바이어든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부의 적에 대처할 때의 방안과 내부에 있는 이런 위기의 원인을 대처할 때의 방안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의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전쟁의 위협과 전염병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뉘는 거는 역시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이고 예전에는 군대가 이동하면은 병균을 꼭 옮겨 다니고 그렇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늘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극복된 게 노일 전쟁 이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백신을 맞히고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나누고 특히 현대 와서는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다 사실 또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 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옛날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역병이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대개의 경우.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쟁 상황에서 역병이 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전염병 먼저 돌고 또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네, 그럴 수 있죠. 민족주의가 강화되니까.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뭐 보호무역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요소들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정치 갈등을 격화시킬 수도 있고 국제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꼭 기계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나타나냐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럴 개연성은 있죠. 네, 첫 번째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 나온 이야기를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이제 그 자유와 안전의 최적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또 국가 역할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스마트하게 가능하면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뭐 넛지 혹은 스마트 이런 그 방역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사람에 대한 신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아마 자유와 안전에 그 접점 찾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문제점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